예, 안녕하세요. 채널 615의 황선입니다. 예, 어느덧 2013년 마지막 날입니다. 2013년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요. 우리 국민들한테는 참 고단한 한 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한반도를 둘러싸고 계속된 긴장과 그 남북관계 파탄 소식만 들려드려서 정말 저의 본인은 아니지만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요 마지막 그 2013년 총정리하는 뉴스를 이 총정리로 해서 내년에 좀 더 밝고 희망찬 소식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가져봅니다. 2013년 결산 한반도 10대 뉴스 시간을 마련했고요. 오늘 동북아의문의 문경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네. 네, 이거 하고 밤에는 뭐 하시나요? 밤에 애봐야죠. 네, 참 뭐 내년에는 뭔가 다를 수 있기를. 네. 네. 저도 간절히 바라고 네. 있습니다. 자, 2013년 한반도 10대 뉴스를 추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10대 뉴스로 추리기가 좀 힘들었죠? 뭐 그리고- 사건이 너무 많고 네. 좀 이렇게 묶어서 카테고리별로 좀 묶어야 겨우 10개를 추릴 수 있는. 네네네. 그리고 10대 뉴스를 하면 저희는 뭐 마음 같아서는 하나는 좀 안 좋은 뉴스였으면 하나 정도는 좀 희망적인 뉴스고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좀 그런 뉴스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예, 올해는 진짜 유독 없네요. 네네. 근데 이게 또 이제 이 뉴스들을 잘 보면 그 굉장히 뭔가 먼 곳의 얘기인 것 같지만 이것을 또 희망으로 전변시킬 수 있는 어떤 씨앗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기대를 가지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2013년 벽두부터 있었던 일이죠. 예, 3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2월 12일 날 했었죠. 네네. 그리고 3월 31일에는 그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을 채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전부터 이미 이제 헌법이나 여러 이 체계적으로 핵 보유국을 명시를 해 왔었는데 이건 이제 핵 보유국뿐만 아니라 앞으로 핵을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천명한 것으로 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2월 달에 3차 핵실험이 있었지만 3월 달에 앞으로 4차, 5차 핵실험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노선적으로 채택을 한 거죠. 네, 뭐 네. 핵실험을 사실 안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미 3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많은 이제 실험 데이터들은 다 얻었을 거기 때문에 네. 핵실험은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핵무기는 앞으로 계속 늘려나가겠다라는 거는 이제 네. 언급을 한 거죠. 네. 전 세계에서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네, 네. 그렇게 딱 그랬죠. 네. 그 이제 이 핵무력 건설이라고 했는데 단순히 이제 핵 무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핵물질 개발, 핵과 관련된 이제 개발도 동시에 이제 병행이 되는 거라서 그 올해 이제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흑연 감속로를 재가동하겠다라고 했고 이건 실제로 이제 재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경수로가 완공이 돼서 가동에 들어갔다라는 몇몇 이제 추측성 보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뭐 북한에서 공식 발표한 건 아니라서 실제 가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여러 정황들이 실제 경수로도 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내내 결국은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뭐 내란 음모 사건이나 이런 것까지도 만들어내지고 했지만 상반기 내내 전쟁 위기였어요. 네. 근데 내년에 또 이제 상반기 내내 전쟁 위기일 것이라고 네. 국방장관이 예견하고 있는데 예고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 내내 전쟁 위기였습니다. 이게 이제 발단은 아까 언급했던 이제 3차 핵실험 네. 이 발단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전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있었냐면 작년 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2012년 12월 12일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유엔이 추가 제재를 하죠. 결의안을 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의미에서 3차 핵실험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유엔에서 또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이러면서 이제 이 긴장 관계가 쭉 조성이 됐다가 3월 달에 이제 키리졸브 훈련, 한미연합 키리졸브 훈련 이제 대규모 훈련을 시작을 하는 것에 앞두고 이제 북한이 그걸 만약 시작을 하면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라고 이제 경고를 합니다. 근데 뭐 그냥 경고를 무시하고 훈련에 들어갔고
그러면서 이제 3월 11일 날 정전 협정이 백지화가 됐고 동시에 남북 불가침 합의도 무효화를 선언을 하죠. 그래서 키 리졸브 훈련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미국에서는 B-52 폭격기, 전략 폭격기라 그러죠. 뭐 핵 무기를 폭격할 수 있는, 그다음에 뭐 B-2A, 그래서 스텔스 이 핵 폭격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훈련을 하고 북한 또 여기에 맞서서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또 이제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이러면서 이 긴장이 쭉 고조되다가 4월 5일에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었죠. 미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3 발사 훈련을 연기를 합니다. 그것도 북한 때문에 연기한다라고 명시를 하면서 연기를 하면서 극적으로 전쟁 위기가 다시 물밑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올 초에 진행이 됐습니다. 네, 또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고조됐던 전쟁 위기가 이제 대화로 전환하나 이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졌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기대했던 육자회담이라든지 북미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오늘 마지막 날까지 불발되고 있습니다. 예, 이 긴장이 최고조로 고조됐다가 다시 대화 국면을 좀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국이 이제 중재 노력들을 좀 많이 했었고요. 북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5월 22일 날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이제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했고요. 6월 6일에는 조평통 대변인이 특별 담화문을 발표해서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제의했고 6월 16일에는 국방위원회 중대 담화문을 통해서 북미 고위급 비핵화 회담을 제안하기도 했죠. 실제로 이런 제안들과 이제 관련해서 가을 즈음에서는 여러 접촉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사이에 비공식적인 접촉들이 있었는데 9월 18일 날 중국에서 9.19 10주년 세미나에서 이제 미국의 이제 전직 관료들이 대거 참석을 했고 북한도 현직 관료들이 이제 참석을 해서 접촉이 있었고요. 9월 24일에는 베를린에서 독일 베를린에서 또 북미 간의 비공식 접촉이 있었고 10월 1일에는 런던에서 또 접촉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접촉들이 계속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대화가 무르익고 가을 이제 좀 늦지막해서는 성과가 있지 않겠냐, 최소한 뭐 육자회담 재개 선언 같은 것도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10월 12일 날 북한의 국방위원회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그동안의 북미 이 비공개 접촉은 미국의 회유 기만극이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면서 결국 미국이 시간 끌기용으로 그냥 대화에 나서는 척했을 뿐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사실상 이 이후에는 아무런 북미 간의 대화 접촉 이런 건 없게 되죠. 네. 또 반면에요. 북의 이제 경제 개발 관련한 소식들도 들어왔습니다. 예, 곳곳에서 뭐 북을 방문한 사람들이라거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근데 또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그 남북 교류 최근 어제 뉴스인가요? 어제 네. 뉴스에서 나왔던 것처럼 남북 교류 협력 단체가 평양에 가서 최근에 찍어온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뭐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유포하는 것을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실제 이제 북의 경제 개발 관련한 소식들이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소식까지 있었는데요. 이 부분 또 소식이 있죠. 네, 올해 북한의 여러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있었는데요. 경제 쪽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마식령 스키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어제 언론에 이렇게 대거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그 마식령 스키장이 완공이 됐다. 그래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 리프트를 타고 가는 사진까지 이제 공개가 됐는데 마식령 스키장이 이제 1년 만에 작년 말에 이제 발기가 돼가지고 공사에 들어가서 1년 만에 이제 완공이 됐는데 규모는 동양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 정도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스키장을 좀 지어놓은 거고 6월 4일 날 북한이 마식령 속도를 이렇게 전사회 이제 전파하자 이런 이제 호소문까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스키장 좋은 스키장 하나 건설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스키장을 건설하는 그런 이제 기세와 속도 이런 게 전 사회에 전파가 돼서 경제 발전을 그만큼 더 빨리 이루자 이런 걸 이제 북한이 강조를 하고 있죠. 마식령 스키장 말고도 뭐 세포 등판 대규모 목장, 대관령 목장의 몇 배, 25배인가요? 뭐 그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의 목장도 이제 개관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평양과 이제 각지의 여러 유원지, 뭐 문수 물놀이장이라든지 뭐 능라도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건설이 돼서 북한 사회가 뭐
그 북한을 이제 방문한 사람들 얘기로는 갈 때마다 달라지고 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그 민간 지원 단체들이 이제 북한에 가면 그 지원한 뭐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링은 이제 영상으로 찍는데 그걸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이제 통일부에서 이 단체는 앞으로 1년간 대북 지원 사업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협박까지 하고 있다는데 북한의 현실, 실상이 남쪽에 드러나는 걸 왜 그게 가로막는지 참 알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 특구들도 지금 뭐 계속해서 속속 건설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고요. 네. 최근에 또 이 평양 시민들이 또 몰려 나와서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군무를 막 하는 모습들이 연합뉴스나 이런데 이제 사진으로 막 뜨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는 그 옷이랑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형편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게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런 이제 사진들이 유포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자, 국정원에서요. 이 남북 관계 관련해서 이게 사실 정말 좀 빅 뉴스였죠. 예, 네. 한국 언론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것이 이 뉴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정원에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6월 24일이었죠. 이때 당시에 이제 국정원이 대선 개입 문제로 많이 이제 곤욕을 치르고 있었던 찰나에 갑자기 이제 남북 정상회담, 그러니까 2007년 있었던 10월 4일 14선언을 만들었던 그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무단으로 공개를 한 거고 이게 사실은 국가 기밀이나 마찬가지죠. 국가 정상들 사이의 대화를 그대로 공개한다는 건 이 국제 외교 관리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걸 공개를 하면서 사실상 국정원이 이 한국 정치의 전면에 이제 등장을 한 것이다. 마찬가지가 됐고 이게 이제 국내적으로 보면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이 남북 관계로 놓고 보면 사실 이런 마당에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 같은 걸 계속 추진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저기는 어떻게 된 게 정상회담을 했는데 대화록을 공개를 하느냐 어떻게 믿고 정상회담 하겠느냐 이런 이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들리는 얘기로는 올해 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이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시진핑 그 중국 쪽에서 정상회담 녹취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국제 사회에서도 참 이 망신거리가 된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뭐 이게 보수 언론들이나 정부 쪽에서나 국정원 쪽에서는 이것이 전직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영토 포기였다, 영해 포기였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했었지만 이게 사실은 이제 국정원 선거 개입 문제, 부정선거 문제 이걸 갖고서는 국민들의 불만이나 이런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걸 안보 문제로 해서 국민 내부를 이제 분열시키고 하면서 좀 덮고 가려고 하는 거였다라는 것이 지금은 사실 이때 이렇게 드러내면서 했던 NLL 문제나 이런 것들이 쏙 들어갔어요. 네, 그렇죠. 쏙 들어가고 이게 결국 그 안보 문제로 해서 국민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깐 거구나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 거의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네. 사실 이때 당시에 이제 공개하고 나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걸 NLL을 팔아먹은 걸로 볼 수 없다라는 의견이 네. 더 많았죠. 네. 그러니까 이 뭡니까 뭐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인다고. 네. 이 보수 세력들이 볼 때는 똑같은 대화록인데도 보수 세력들이 볼 때는 마치 이제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영토를 팔아먹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그냥 합리적인 서로 이렇게 협상을 한 거였다 이렇게 네. 보이는 거죠. 예, 그리고 문제는 또 그 입맛에 맞게 편집하고 왜곡한 네. 발췌하고 그래서 국민들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왔던 일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개성공단에 부침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또 뉴스에 나오고 있긴 한데요. 개성공단이 참 우여곡절을 겪었죠. 4월 달에 이제 3, 4월 달 전쟁 위기가 쭉 고조되면서 개성공단도 그 여파를 받아서 결국 4월 8일 개성공단 가동이 이제 일시적으로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이제 협상을 쭉 거치면서 다시 재가동을 합의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유명한 급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네. 뭐 급이 맞아야 뭐 대화가 된다 뭐 이런 이제 참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가까스로 이제 9월 11일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남북 개성공단 재가동을 합의를 하는 합의문을 발표를 하게 됐고요. 그 이후로 이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 위한 여러 이제 노력들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사실 그 이후에 그 남북 공동위원회 산하에 4개 분과위가 있는데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그래요. 네. 그리고 뭐 그 합의문에 약속돼 있던 그 국제화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투자 설명회도 결국 무산이 됐고 열리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같이 함께 논의됐던 뭐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결국은 안 됐죠. 뭐 이런 이제 여러 결국 개성공단 합의를 하긴 했으나 재가동하자라고 합의는 했으나 그 뒤에 이제 개성공단 어떻게 발전시킬까에 대한 여러 가지 합의들은 거의 지켜진 게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때 당시 재가동 합의를 하면서 이 합의문 문구를 보면 이후에 이것을 위해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로 하였다라는 합의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무엇을 하기로 하였다라는 것에서 된 게 없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냥 가동하는 것만 합의 이행이 네. 된 거고 네, 그 네. 외에는 거의 이행된 게 없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중단되고 재가동되는 이제 과정을 좀 보면 지금 사실 내년을 두고선 국민들 겁박하고 있는 김관진 국방장관의 역할이 굉장히 컸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도 내년 1월이나 3월 안에 한반도가 전쟁이 터질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지금 국방장관이 계속 하고 있는데 이때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가면서 김관진 국방장관이 뭐 개성공단에 있는 사람들 인질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씀으로 해서 개성공단 중단되는 정말 결정적 역할을 했었거든요. 이랬던 사람이 지금 또 다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남북 관계가 그 상태다 보니까 실제 개성공단이 정상화되고 합의가 지켜지는 과정에서의 또 순조로운 어떤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참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오늘 뉴스 보니까 북측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대해서 미납 세금을 이제 납부하라라고 이렇게 독촉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그 9월 당시 합의 위반이다. 뭐 이렇게 이제 쭉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합의가 된 것들이 거의 다 지켜지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뭐 이건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그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이제 무슨 세금을 내라고 한 건지. 네. 이제 알려진 바로는 4월 8일 날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됐는데 그 이전분 그러니까 가동되기 전에 기업들의 이제 실적에 대한 세금을 이제 내라고 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있고요. 네, 개성공단 측 관련자의 의견 중에는 이런 의견이 있죠. 예, 네. 그래서 정확하게 도대체 어떤 문제가 지금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 건지 좀 봐야 되겠는데 뭐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아니 뭔가 합의를 해놓고 개성공단 이제 발전시켜 보자라고 합의는 했는데 하나도 되는 게 없으니까 뭐 답답한 뭐 측면도 있지 않았겠나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네 시기 구분과 관련해서 약간 모호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기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 것들이 지금 하나도 되지 않음으로써 소통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글쎄요, 이거 어차피 남북 관계의 그 기본 틀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음번으로는 진보당 탄압입니다. 네, 예, 진보당 탄압 뭐 이제 일단 사건 자체는 이 한국 내부에 이제 국한된 사건이긴 하지만 뭐 사건을 발표하면서부터 이게 뭐 북한과 연계돼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발표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뭐 남북 관계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인데 사건은 8월 28일 날 그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서 진보당 당원들에 대한 이제 압수수색과 체포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내란 음모를 준비했다 이런 식의 이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지금 재판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로 공개됐던 제출됐던 녹취록이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면서 증거 채택 보류가 됐어요. 네. 그리고 실제 그때 당시 언론에 공개됐던 녹음 파일을 받아 적은 그 기록이 실제 녹음 파일 내용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게 드러났죠. 그래서 200개가 넘는 부분을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재판부에 제출을 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왜곡, 편집돼 있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상당히 무리하게 사건을 일으킨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빌미로 해서 또 정부에서는 11월 5일 날 진보당을 정당 해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당 해산 심판을 또 청구를 해서 거의 이제 사상 초유의 일이죠. 뭐 정당 하나를 없애고 내란 음모 사건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초유의 일인데 문제는 이게 한국 사회 내부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이제 북한이 연루돼 있다라고 하면서 북한에서 또 이제 발끈하고 나선 겁니다. 도대체 우리랑 아무런 증거도 없이 왜 연결을 시키느냐 이러면서 안 그래도 어려운 남북 관계를 이제 더 어렵게 꼬이게 만든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유일한 증인이었던 프락지 그리고 유일한 증거물이라고 주장했던 녹취록 이게 전부 다 지금 거짓이나 외국 편집이나 되게 자의적인 이런 걸로 드러나면서 실제로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충분한 외압이 있지 않는 한은 내란 음모 자체는 무죄를 거의 100% 확신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이라든지 그리고 진보당에 대한 사회적 그 왕따 현상이죠. 네. 이런 것들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삼각동맹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박근혜 정부 들어서 사실 일본과의 관계가 상당히 좀 이렇게 서먹서먹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일 관계가 뭐 이명박 정부 시기만 못하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하반기로 가면서 이제 점점 상당히 이제 가까워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보면 그 10월 2일 날 한미 간의 그 연례 안보 협의회가 있습니다. 45차 한미 안보 협의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는 걸 합의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조짐이 포착되면 먼저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이제 핵심인데요. 그것을 실제 이제 이행하기 위한 훈련을 10월 달에 하게 됩니다. 10월 8일 날 한미일 연합 해상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한미가 이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일본 자위대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같이 훈련을 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이 한국 남해에서 이 한미일이 뭐 일본에서는 항공모함급 이 함정들이 막 출동을 하고 미국의 그 핵 항공모함도 출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본과 함께 이제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삼각 이 동맹이 북한을 이 압박하기 위한 선제 공격하기 위한 이런 훈련들을 진행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제 직전에 10월 3일 미국과 일본의 이제 2+2 장관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이제 함께하는 2+2 장관회담이 있었는데 여기서 일본의 이제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인정 정도 아니라 환영한다라는 뜻을 이제 밝히게 되죠. 그래서 그 일본의 아베 총리가 작년 말에 이제 당선이 되면서 이제 집권을 했는데 아베 총리가 계속해서 내세웠던 게 군국주의화 부활. 이런 거 적고 뭐 평화헌법을 수정, 뭐 재해석 뭐 이런 것들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이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된 거죠. 이건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는데 일단 미국 경제가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자기들만 가지고 북한이나 중국을 견제하는 건 힘들다. 그러니까 일본을 적극 내세워서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부추겨서 일본을 대신 일본이 대신 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내세운다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러면서 이제 한미일 간의 삼각동맹이 상당히 강화될 것이고 특히 이제 여기서 가장 그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한일 관계도 한일 군사동맹 이명박 정부 시기에 막판에 무슨 한일 군사협정 체결하려다가 날치기로 체결하려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곤욕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도 강행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요. 며칠 전이었죠. 10월 26일 날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를 기습적으로 강행을 하면서 또 이제 새로운 파문이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해야 되는 이제 시기에 이런 것들을 했던 거에 대해서는 좀 이제 난감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미국은 한국보다는 사실 일본이 미국에겐 더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 편을 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이런 이제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박근혜 정부 들어왔고 한일 관계가 좀 너무 냉랭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불만이라든지 일본에서의 한국의 외통부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사화되거나 보도된 바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그렇죠. 뭐 최근에 이제 남수단에서 한국군이 자위대의 실탄을 받은 일도 네. 있고요. 그래서 은근히 이제 일본 군의 해외 진출이라든지 군사 그 움직임 이런 것들을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사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애초에 했던 대일 강경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친일 혈통이란 세간의 시선을 의식한 어떤 그렇죠. 정치적 행보가 아니겠는가. 일종의 억지 춘향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사실은 내심은 그 역사 인식 문제부터 해서 과거사 문제부터 해서 지금 한일 군사동맹 문제까지 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내선 일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은 하고 있죠. 네, 그 남수단 문제도 참 네. 재밌는 게 네. 애초에 이제 이게 알려지니까 논란이 됐을 거 아닙니까? 아니 왜 네. 우리가 자위대에게 실탄을 제공받느냐?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그게 이제 유엔에게 그 요청을 했고 유엔이 일본에게 전달을 해서 일본이 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한테 직접 달라고 한 게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아니다. 한국이 우리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우리가 준 거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녹취록을 깝니다. 또 한 번 국방부가 됐죠. 네. 네. 그래서 이 영상 메시지를 그냥 공개를 해버리니까 국방부에서는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유엔에다가도 얘기하고 일본에다가도 얘기하고 이런 식이었다 뭐 이런 식의 네. 이제 변명을 늘었는데 자기들도 일본 자위대와 직접 뭔가 연결되는 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숨기는 거죠. 네. 하지만 국민들 몰래는 일본 자위대가 이미 그런 교류들을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한편 중국은 그 대외적 영향력을 계속 확대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가장 두드러진 게 올해 이제 11월 23일 날 있었던 중국의 방공 식별구역 이걸 선포를 하면서 이제 논란이 더욱 증폭이 됐죠. 여기 물론 이 기본은 일본을 견제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본과 지금 센카쿠 열도, 다오이다오 이쪽 섬들에 대한 이 영토권 분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견제하는 측면이 이제 강한데 거기에 이제 공교롭게도 우리 이제 이어도가 거기에 포함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아니 왜 우리 영해를 너네들이 마음대로 이제 방공 식별구역으로 포함시키느냐 이게 이제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이어도 지역이 일본의 방공 식별구역에 이미 포함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근데 일본이 거기를 포함시켰을 때는 왜 아무 말 안 하다가 중국이 포함시키니까 이제 와서 발끈하는지 그게 이제 좀 해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어쨌든 중국은 지금 북한과 미국 사이에 치열한 어떤 이 대결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미국의 힘이 점점 약화되고 있고 이런 약화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이 이제 동북아 지역,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좀 보고 적극적인 어떤 대외 진출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본과의 이런 이제 충돌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한반도와 한반도 주변국의 권력 지형이 눈에 띄게 변한 또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예. 일단 올 초에 가장 이제 먼저 있었던 건 2월 1일 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존 케리 하면은 이제 대외적으로 알려지기로는 뭐 미국 내의 대표적인 온건파, 대화파다. 그래서 북미 간의 어떤 대화가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관측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3월 14일 날 시진핑이 중국 주석으로 선출이 됐죠. 물론 이제 시진핑 같은 경우 그 전년도에 2012년도에 그 당 총서기,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됐었고 이번에 이제 중국 주석까지 되면서 명시상부한 중국의 이제 최고 지도자로 이제 부각이 됐는데요. 이런 것들이 과연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쳤겠느냐 이런 것들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시진핑 같은 경우는 개혁 개방에 상당히 좀 적극적인 그런 측면이 있었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좀 어떤 이 줄타기 외교 같은 걸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힘이 약화되는 틈을 타서 이 동북아 지역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이제 노선들을 계속 표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게 공교롭게도 그 12월 달에 있었던 북한의 이제 장성택 사건과 좀 연결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그 예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제 장성택 사건이 딱 발생하면서 중국과 미국이 보였던 이 반응들이 좀 상당히 판이하게 달랐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격앙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존 케리 같은 경우는 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잔인한 일이 발생했다 이런 식의 외교적으로 전혀 절제되지 않은 그런 이제 표현들을 쓰면서 자신이 이제 격앙됐다는 걸 표현을 했고 백악관에서도 뭐 극단적인 잔인함을 보여줬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을 막 써가면서 북한을 비난을 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서 뭐 장성택이 어떻게 되든 그게 미국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일이거든요. 장성택이 무슨 미국과 외교 무슨 협상을 하던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도대체 미국이 왜 저런 반응을 보이느냐에 대해서 좀 의아한 상황인데, 중국은 또 정반대로 그런 사건과 무관하게 중국은 앞으로도 북한과 경제, 군사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또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북한이 그 판결문을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미국과 중국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장성택이 미국의 그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에 편승을 했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외국과의 그 이 경제 협력 과정에서 뭐 나선 그 경제 지역을 50년간 이 팔아먹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제 후자 같은 경우는 중국을 겨냥한 거고, 전자는 이제 미국을 겨냥한 건데, 결국 미국과 중국이 장성택을 통해서 뭔가 이 북한 내부에 개입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이 일들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그게 이제 포착이 되면서 이 북한에서는 장성택 이 사건이 발생을 했고, 이게 이렇게 되니까 미국은 뭔가 이렇게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장성택을 통해서 뭔가 북한 내부에 혼란을 준다거나 북한을 붕괴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잔뜩 기대를 하다가 그게 물거품이 되면서 상당히 격앙이 된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그동안 북한과 마치 이제 우호적인 관계였던 것처럼 보였으나 뭔가 이런 물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게 이제 들통이 나면서 상당히 민망한 상황이 돼서 좀 저자세를 취하고 있는 그런 형국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그 생각도 좀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통해서 계속 북한을 이제 압박하는 전략을 써 올려다가 그게 이제 좌절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해볼 게 없다는 거죠. 올 초에 뭐 전쟁 위기 직전까지 갔으나 결국 이제 이 미니스펜 3 발사를 취소하면서 전쟁으로는 못 하겠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경제적 압박은 뭐 지금 뭐 마식령 스키장까지 등장하는 마당에 경제적 압박 해봐야 소용없다는 게 확인이 됐고, 무슨 내부 붕괴 전략을 추구하지만 그것도 안 된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결국 남은 건 다시 되돌아가서 전통적인 방식의 이제 군사적 압박. 그런데 미국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한미일 강화,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밖에 이제 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 그래서 내년 초에 김관진 국방장관이 뭐 1월 말에서 3월 초에 무슨 북한이 도발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했는데, 그냥 한 말이 아니다. 이거 뭔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뭐 한미일 사이에 뭔가 이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사전 정지 작업, 사전 분위기 잡는 그런 발언을 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도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뭐 한국에다가 그래 니네 하고 싶은 전쟁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카드가 너무 없으니까 이런 네. 생각까지 듭니다. 내년 뭐 정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지 되는 이런 상황이네요. 네. 예, 올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년에 또 뵙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2013년 좌절하지 않고 뛰어온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4년 가보년 더 행복하시고요. 그리고 바라는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새해에 새 마음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